잖아요, 그죠? 예, 유효권은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볼게요. 등기관은 자기가 심사를 해서 등기를 해주지만, 등기관은 그 절차적 과정을 단순히 이행만 해주는 사람이지, 등기관이 등기를 하면서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 등기일지 효력이 없는 등기일지 등기관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죠. 왜? 등기관은 당사자가 맺어놓은 이 실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관은 절차상에서 기록을 해주는 행위에 주는 사람이 지나지 않거든요. 다만 절차상에서 등기관이 할 수 있는 뭐는 한다? 심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뭘 받을 거고 접수를 받을 거고 해당 등기를 뭐 한다? 심사를 할 때 이 실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심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 허위 등기의 위험성을 절차상에서나마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권리를 잃을 자와 권리를 얻을 자가 어떻게 해라? 공동으로 등기소에 모여서 출석을 해서 신청을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관은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런 실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한다고요. 다 뭐로서? 서면으로서 심사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런 등기를 해달라라고 신청서가 들어올 거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 계약서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 매매 계약서의 위조 여부까지 등기관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관은 매매 계약서가 들어왔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아마 했을 거야 라는 정도의 뭐만 하면서 추정만 하면서 등기관은 기록을 해준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등기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면만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하면 내일 당장 여러분의 소유 부동산 또 상용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심사를 해서 등기관이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뭐 할 거다? 각하를 할 거고요. 그럼 실체관계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러면 각하를 할 때 심사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심사를 할 때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뭐 가지고 심사할 거다? 이 서면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의 요체는 서면 심사주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서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등기를 수리할 것이고 해당 등기를 등기부에 기록한다고요. 기록하고 나서 등기관에게 주어진 등기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등기는 완료가 돼요. 그럼 완료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 뭐다? 을구. 이제 이것도 암기할 때 되었죠. 표제부에는 뭐가?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요? 표시번호. 토지다 건물이다? 건물. 그러니까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기록되고요. 그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기록되는 등기가 뭐다? 보존 등기. 그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약식으로 적을게요. 그럼 여기에 원래 뭘 기록한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다 기록한다고 했죠. 이를 뭐라고 읽는다? 뭐라고 읽죠? 뭐라고 읽는다? 등기 명인의
표시. 자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빨리 익히시라고. 그래. 그게 돼 있어야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갔을 때는 제가 한 번 정도만 언급한다고요. 등기부상에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등기명의인에 표시라 하고 한 번만 하고 일찍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험과 관련되는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등기하는 실체관계를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등기 신청 사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수리해서 등기부에 만약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록을 했다면 이 등기는 일단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뭐다?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지금 기록되어진 이 등기가 유효일 거냐, 무효일 거냐라는 것을 뭐 해봐라? 판단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려면 기록하는 등기간 또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아니, 이 등기가 등기부를 딱 봤는데 소유권 이전 매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를 보니까.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야, 무효인 등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냐고요,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형식적 심사주의의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서면만 등기한이 심사해서 기록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등기라고요, 이게. 그럼 등기를 봤을 때 이게 실체관계하고 일치하는 등기인지 실체관계가 없는데도 기록된 등기인지를 여러분이 등기부를 보고 아냐고요, 모르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심사주의를 빨리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또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는 그래서 뭐만 있다? 아마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 거야 라고 뭐다?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는 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누구만 판단할 수 있다? 갑하고 을만이 실체관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알 수 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자꾸 빨리 캐칭이 안 되는 게 우리는 등기라는 것 자체를 실생활에서는 당연히 등기부상이 등기되어 있으면 내 거지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가 집 샀다 해가지고 그래 샀어? 그 친구가 등기부를 보여주는 거야. 보니까 그 친구 명의로 돼 있어. 당연히 그거 너 거 맞네. 야 축하해. 이렇게 하지. 너가 소유자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 실무에서. 당연히 너가 유효한 소유자지 뭐. 이게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등기는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뭐다? 개판이야. 이런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할 수가 없고 등기간도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등기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유효이냐 무효이냐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하려면 시험 문제에서는 일단 절차 과정은 변론으로 하고 이 위에 있는 실체관계의 언급, 시험 문제에서는 이 실체관계의 언급은 뭐한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등기가 기록되었다 라는 언급이 있어야
삼자적 관점에서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등기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뭐한다?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실체관계가 없어요. 근데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효력이 있는 등기다, 효력이 없는 등기다, 효력이 없는 등기. 이게 끝이에요, 그냥. 끝이라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실체관계의 언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있는 등기인지 효력이 없는 등기인지를 예초부터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원이 이걸 낼 만한 이유가 없죠, 뭐. 아니,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등기부에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없어요? 물어보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런 실체관계가 없어요. 근데 등기하는 실체관계를 판단하지 못하고 서면만 심사해서 서면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등기부에 기록해줬다. 근데 실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해야 돼요? 효력이 없는 등기라고 해야 돼요? 효력이 없는 등기. 그게 뭐다? 무효의 등기. 그런 등기를 부실 등기, 허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실체관계, 당사자가 맺어놓은 이거하고 실체관계하고 등기부상에 뭐가 기록이 뭐하면 일치하면 유효,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 이게 끝이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를 또 정리해야 돼요. 실체관계상에서 이 X 부동산을요, 권리의 객체라고 합니다. 권리의 뭐다? 객체라고 합니다. 갑과 을을 권리의 뭐다? 주체라고 합니다. 주체. 소유권 이전할 때 이 소유권을 권리의 종류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 객체, 종류. 권리의 객체, 권리의 주체, 권리의 종류. 이렇게. 기본적으로 등기의 유효, 무효를 판단할 때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라고 표현을 써요. 당연한 표현이고요. 그러면 유효이다 할 때 표현을 쓸 때 과연 실체관계와 등기가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일치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치의 정도는 우리 판례는 실체관계가 맺어놓어 있는 그 개별적인 사건 하나 구성 요소가 전부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등기부에 다 일치해야지만 유효일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일치하면 유효로 볼 거냐,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로 뭐한다?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럼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실체관계의 내용과 등기상에 기록된 내용이 실체관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구성요소 하나가 전부 다 100% 일치할 필요는 없고, 권리의 주체와 객체와 종류 세 가지만 뭐하면 일치하면 그 해당 등기는 뭐로 봐주겠다? 유효로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주체, 객체,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남잖아요. 안 남나요? 남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해당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체와 객체와 종류까지만 일치하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매도인 할게요. 여러분이 매수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 연구해야 될 내용인지. 제가 지금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이걸 건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저랑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지금 한번 해봅시다. 매매 대금은 10억으로 할게요. 했습니다. 근데 상용위에서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여러분 앞으로 등기된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여러분 앞으로 등기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면 그래도 제 앞으로 등기되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이거라도 저는 유효라고 할게요. 이겁니까? 아니면 뭐 이런 현상이 다 있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무효야. 이렇게 할 거예요. 다행입니다. 이거라도 등기되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50층짜리 매매 계약했는데 그 옆에 단층 1층짜리 건물이 여러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어. 그래도 이거라도 되니까 다행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 이 건물을 매매 계약했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상용위에서 누구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지나가는 행인 병 앞으로 이 건물이 등기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매매계약하고 잔금 150억 다 줬는데 지나가는 행인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래. 그래도 어차피 행인 앞으로라도 등기되었으니까 그래 다행이다. 행인 이거 너 해. 이겁니까? 행인 앞으로 등기된 거는 무효이고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라고 할 거예요. 무효이고 자기 앞으로 해달라 할 거잖아요. 그게 뭐다? 권리의 주체의 불일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건물이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객체는 일치하고 주체도 뭐한다?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여러분 앞으로 된 거야. 그러면 원래 뭘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종류를 받아야 되는데 전세권이라는 권리의 등기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행이다. 전세권이라도 되어서 전세권이라도 되어서 다행이니까 전세권을 나는 유효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까? 전세권 등기는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이고 다시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할 겁니까? 그때 전세권 등기는 유효로 볼 거예요? 무효라고 봐야 돼요? 무효이고 여러분 앞으로 다시 뭐해라?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따지고 해야 될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체, 객체, 종류까지만 뭐하면 일치하면 그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뭐한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만약에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를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 맞기는 맞습니까? 맞나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제가 활자화시켜서 문제를 내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70%는 틀린다고요. 이 당연한 것들을. 이유가 뭘까? 너무 당연하고 생각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주체와 객체와 권리의 종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놔야지만 되는데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다 보니까 이걸 암기 안 하면 활자화되어 나왔을 때는 그냥 글자만 보고 문제를 풀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만 알면 당연히 뭐한다 무효인데 내용을 안 보고 글자만 보고 문제를 푸니까 그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 근래에 나왔던 지문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실제 시험 기출 지문을요. 제가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전세금 5억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실체관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등기부에 기록할 당시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임차권 설정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무효죠. 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는 뭐였는데? 전세권이었는데 뭐가 됐으니까? 임차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무효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무효니까 임차권 등기는 뭘 하고? 무효니까 뭘 하고?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는 등기니까 뭘 하고? 말소를 하고 다시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7년 전에 기출문제의 정답이었다고요.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옳은 것은 틀린 것.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 등기 신청 시 신청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해당 등기는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기록될 당시부터 잘못 기록되었지만 이거는 경정 등기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무효니까 말소 등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걸 해석하려면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지켜져 있으면 이거는 내가 내용을 막 연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판례의 태도를 좀 더 들여다 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잖아요, 등기관이. 그럼 등기관이 심사를 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거든요. 각하를 만약에 해버렸다 라고 한다면 등기부에 애초부터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등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라고 판단을 하려면 등기부에 뭐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은 되어 있어야지만 유효다, 무효다라고 판단을 할 건데 기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라는 것을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민법에서도 여러분은 배우실 때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도 배우실 거고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도 배우실 거잖아요.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판단하려면
일단 법률 행위는 뭐는 한다? 성립은 되어야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거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이 효력이 있다 없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죠. 됐나요? 네. 연인끼리 만나서 벤치에 앉아서 저 달을 보면서 오빠 나 사랑해? 저 달도 따줄 수 있어? 하겠죠. 그래 할 수 있잖아. 그 법률 행위는 성립은 됐나요? 당사자 있나요? 목적 있나요? 목적 있잖아요. 의사표시 있나요? 달 따줄 수 있어? 그 법률 행위는 뭐는 되었다? 성립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립이 되고 나야 얘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준다고. 그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목적이 확정 가능한지, 적법한지, 타당하는지 그런 것들 다 따져본다고. 근데 이거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떻게 저를 따다줘? 애초부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성립이 되었지만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민법적 전개 방법이라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있어. 너무 예뻐. 강아지 너한테 내가 500억 줄게. 이 집 넣어줄게. 멍멍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는 이 법률 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애초부터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간단한 것도 여러분 민법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성립도 안 됐는데 지문에서는 효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고. 근데 등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아니해. 기록만 되면 성립되는 거야 그냥. 그럼 기록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없다를 따질 건데 각하가 되면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유효 무효를 논할 필요도 없어. 두 번째 이제 그럼 각하가 안 되고 기록이 되었어. 기록이 되었다면 유효 무효를 논해야 되죠. 그때는 금방처럼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한다? 일치하는지 불일치한지 여부를 따지면 되고 그때 범위의 정도는 언제다? 주체, 객체, 권리의 종류까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까지인데 여기서 이제부터 추가되어야 될 게 뭐냐면 심사했을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등기관이 심사할 때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차상에서. 그런데 등기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등기관이 보니까 이거는 심사했을 때 각하해야 돼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전날 너무 피곤하고 잔업하고 막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을 몇 시간 못 잤던 거야. 각하되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뭐 해버렸다? 기록을 할 수도 있잖아. 등기관의 입장에서도. 등기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각하해야 될 거를 각하하지 않았다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면상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가볍게 체크를 하고 갈 부분인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매도인, 권리를 처분하는 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될 것이고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 매수인이 뭐가 된다? 권리자가 돼요. 이걸 등기법상에. 그러면 의무자가 소유자 맞습니까? 우리 등기상에 의무자가 소유자라면 등기 신청 시 의무자의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하라는 이유는 갑, 너 신청서에 이 권리 처분하겠다고 서명했지? 네. 이 서명한 거 너의 진위에 의해서 한 거니 안 한 거니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인에 뭘 가지고 오란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가는 간접적으로 허위 등기의 위험성, 당사자가 진위인지 진위가 아닌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등기를 해준다고요. 그럼 인감증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가 들어왔고 첨부 서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인감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에서 인감증명이 들어와야 될 사건인데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했다면 등기관은 이를 뭐 해야 한다? 첨부해야 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뭐 한다? 각하한다라고 우리 부등법 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기관이 깜빡하고 인감도 들어왔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등기부에 뭐 한다? 기록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등기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절차상에서 하자와 흠결을 안고 기록되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됐나요? 근데 등기가 딱 보니까 실체 관계하고 등기는 일치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절차상에 뭐는 있더라? 하자와 흠결을 안고 기록되었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등기는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마지막 판단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절차상에 아무 문제 없이 기록되었다면 실체관계와 등기도 일치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니까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건데 실체관계와 등기는 일치하는데 절차상에 뭐다? 하자와 흠결을 안고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실체관계와 등기가 어차피 불일치하면 절차관계는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가 되는 거고 일치는 하는데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이 있을 때는 이 등기를 어떻게 볼 거니? 이게 우리 판례에 있다고. 판례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등기관의 관점에서 서라고. 또 여러분이 판사적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고. 판사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굉장히 심오한 판단을 내리는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사가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순수는 법도 잘 모르는데 뭐 판사가 돼보라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하면 심오한데 우리가 일반 도덕관념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판사들은 그 표현을 자기들이 좀 더 이쁘고 법률 용어로 소화시켜서 여러분께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법률적으로 바꿔 읽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실제. 다만 그 어휘력 전달에서는 뭐한다? 여러분이 판사하고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다만 아리까리한 사건이 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한데 그럼 누가 더 불쌍할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한다? 좀 판단이 흐려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빼고는 다 도덕적 관념에서 안 벗어나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절차상에서 인감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는 되었어요. 근데 그 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등기는 서로 뭐하더라? 부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판사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등기는 무효야 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 등기는 뭐한다? 말소를 하고 다시 인감증명 첨부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절차상에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 이 등기는 뭐 하자? 유효로 보자. 그럼 인감증명 하나 안 들어왔다면 그 뭐 유효를 일단 보고 나중이라도 인감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그냥 보충해라. 그게 맞을 거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인감증명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어. 절차상에 하자와 흠결은 있어. 그럼 등기는 무효야. 말소하고 다시 또 인감증명 첨부해서 다시 등기해. 이게 맞을 거냐? 아니면 일단 유효로 보고 인감증명 정도는 뭐 해라? 나중에라도 첨부해서 보충시켜라. 이게 맞느냐? 여러분이 판사라면 전자, 후자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후자죠. 판사도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법리적으로 조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죠. 없죠. 근데 등기로서는 뭐는 된다? 공시는 되고 있죠. 외부의 정보는 알려주고 있죠. 이걸 공시력이라고 그래요. 공시력, 공시는 되고 있다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직접 여기서. 그러면 인감이 안 들어와서 실체관계와 등기는 서로 부합하는 건데 인감이 안 들어와서 이 등기는 무효야. 절차상 하자 때문에 무효야 라고 판단을 했어.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등기를 무효니까 말소를 할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제가 말소할게요. 잘 보세요. 말소를 했죠. 무효라고 판단했다면. 그럼 다시 등기하라는 거죠. 달라지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인감 하나 첨부되는 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심사에서 인감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 그래서 등기관은 다시 등기를 해줍니다. 지금부터 등기해 볼게요. 이렇게 등기될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금방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무효라고 해서 말소한 등기가 똑같이 등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어차피 다시 해도 똑같은 등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단지 10초 전의 등기의 기록과 현재의 기록은 똑같은데 10초 전의 기록은 무효고 현재의 기록은 유효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두 번째,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시는 되고 있거든. 금방 10초 전의 등기는 무효고 공시되고 있는 게, 현재는 뭐다? 공시는 게 유효다. 이러면 공시력의 불안전성이 생긴다고요. 똑같은 기록인데 어떤 거는 유효, 어떤 거는 무효. 그래서 공시력의 뭘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기법 환경에서 공시력의 안정성까지 저해시켜버리면 공시력의 단절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차피 같은 게 계속 공시가 될 건데 공시력의 단절성까지 생겨버리면 우리나라 등기의 신뢰도는 너무나 떨어지니까 판사의 입장에서는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다시 등기해도 똑같은 등기가 될 것이라면 그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는 나중에 치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등기까지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라고요. 듣고 보니까 판사의 논리 전개는 맞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뭐한다? 그 과정까지 내가 판결문에 적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유효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것은 여러분은 뭐한다? 이게 상식적이니까 이런 느낌인데, 판사들은 이게 상식적이니까 이걸로 해서는 안 되고 판결 요지에 그 내용을 다 적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판단한 것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하고 판사의 차이점일 뿐이지, 실제 항상 판례를 접근해 나갈 때는 그 상황적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 나도 이런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먼저 판단을 해보고 판례를 들여다보면 판결의 결정문은 뭐한다? 내가 판단한 것 같고 거의 90%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법의 판례 같은 걸 바라볼 때, 판례 중요하잖아요. 바라볼 때 나는 그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가 않는 거야. 결론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암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까먹고 어쩔 때는 맞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민법의 판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체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 판례가 주어지는 내용이 뭔지를 먼저 내가 익혀버리면 내 스스로 결론을 보지 말고 먼저 판단을 해보고 봐도 거의 90% 맞아떨어진다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론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민법 판례 공부할 때, 민법 판례 거의 80%잖아요, 70%. 민법 판례 공부할 때도 물어보는 내용이 뭐지? 어디에서 문제가 터진 거지? 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 익히려면 주어진 안에 각각의 단어들을 내가 다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돌고 돌고 돌아 어디서 들어가요? 다 용어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라고요, 실제. 그럼 이제 결론 지을게요. 등기 유효, 무효의 문제는 이렇게 되겠네요. 절차 과정을 보면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던, 없던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뭐하면 부합하면 그 등기는 뭐다? 유효.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은 절차 과정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지만 보고 판단하면 되지 절차 관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급을 해드리진 않겠지만 절차 관계상에서도 하자와 흠결이 아주 중요할 때, 중대할 때, 즉 등기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도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와 흠결은 지금 학습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 큰 개념만 딱 가져가시면 돼.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절차상에서 중대한 하자가 됩니까? 이것도 나중에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요. 디올백입니다. 왜 웃어요?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는 게 디올백이던데. 사주는 못하죠. 예. 아무튼 디올백을 매매 계약한 거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근데 등기소 가서 디올백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등기인이 디올백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해줬다고요. 그럼 실체 관계하고 등기는 일치하죠. 디올백 매매 계약했고 디올백 등기되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안 하죠. 왜? 디올백은 애초부터 등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럼 이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더라도 유효로 볼 수는 없겠네요. 결론은 뭐냐?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이 등기되었을 때는 그때는 유효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등기는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안 가면 지금 평촌동에 있는 부동산을 저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등기안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그렇게 관할을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큼은 그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이 너무나 중대하다라고 본다고요. 그럴 때만큼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더라도 유효로 볼 수는 없다 이 개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런 판례의 태도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기본서에 4가지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4가지 판례. 그런데 그 판례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이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해당 등기는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들 거예요. 또 실체관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느낌이 들 건데 여러분이라면 유효로 볼지 무효로 볼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칠게요. 한번 볼게요.
자,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럼 제가 실체관계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했습니다까지만 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까지 했을 때 저 매매 계약이 두 사람 사이에서 진위에서 한 건지 안 한 건지 허위 표시인지 아닌지 사기인지 강박인지 저는 그런 말 언급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면 등기법상에서 제가 실체관계를 언급할 때는 법률 행위는 일단 뭐한다?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등기법상에서 제가 갑하고 을과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했다 하면 일단 그 법률 행위는 뭐한다? 유효한 것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등기는 아직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 갑 명의로 되어 있고요. 또 을이 병과 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등기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등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등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체관계는 이건데 등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등기가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갑에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되고 그 다음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했는데 중간에 을의 등기가 뭐한다? 생략이 되고 병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등기가 되었을 때 판사는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병의 등기를. 여러분이 판사라면.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두 가지 경우. 을의 등기가 빠졌으므로 병의 등기는 무효야. 다시 등기해. 그럼 어떻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뭐다? 병으로 다시 등기해. 이게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일단 어차피 다시 등기를 해도 뭐한다? 병 앞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등기를 해도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올 거다? 병 앞으로 올 거고 다만 을의 등기가 생략되었으므로 실체관계상에서 이 사람은 세금적인 부분에 뭐다? 탈세, 즉 세금을 뭐한다? 세금 포탈한 행위가 있으니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100만 원에 1억에 만약에 이익을 취득했다면 곱하기 2에서 2억을 뭐해라? 배상하라 하고 등기는 일단은 뭐로 본다? 유효.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2번. 여러분이 판사라면 몇 번? 그래 2번이라고. 그래서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고. 이 등기는 뭐다? 유효.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치 뭐 대단한 것이냐, 뭐 중간에 생략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 이렇게 막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등기의 기본 원리 안에서 뭐다 판단만 하면 끝나는 것들이지,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모의고사에는 나온다고.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등기 아주 기초 개념에 해당하거든.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지문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럼 이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뭐 세금은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증여를 할게요, 이게. 두 사람이 증여 계약을 한 거예요, 증여 계약. 실체관계상에서. 갑이 친구 을에게, 야, 을아, 너 요즘 좀 힘들다며. 요즘 IMF보다 더 힘들어. 아, 힘들어 죽겠어. 그래. 나도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사귄 친구는 아니니까 내가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 있는데 그거 너 가질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을이 뭐라 해야 돼요? 아니 괜찮어 이래야 돼요. 지금 시국에 못 이긴 척 하면서 땡큐 해야 돼요. 땡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이 뭐예요? 증여 계약이 체결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등기를 신청하러 가면 되는데, 신청할 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서로 X부동산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기는 주겠는데, 등기관은 어차피 서면만 보고 심사를 하니, 우리 원인은 증여라고 하지 말고, 원인은 신청서에 매매라고 적자. 그러니까 세금이 아무래도 조금 덜 나오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등기관은 알 수가? 없죠? 있어? 없잖아. 그 등기관은 서류 잘 들어왔고, 또 증여계약서가 아니라 매매계약서 들어왔고, 그 매매계약서는 허위문서겠죠? 근데 위조까지 등기관에 판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관이,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네? 해서 여기에 뭐라고 적어줬다? 매매에서 을 이렇게 적었다고. 실체관계는 뭐였는데? 여기는. 예. 그럼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되었다고. X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이 바라볼 때 이제 이 등기는 증여인데 매매로 기록됐으니까 무효야. 다시 해.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일단 실체관계하고 등기는 일치합니까? 어디까지? 제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용어를 익히고 있어야지 생각을 하지. 주체, 객체. 논리를 이끌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용어예요. 용어가 떠올려야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접목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용어가 안 떠올리면 금방 여러분이 주체, 객체, 종류라는 말 했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다. 주체, 객체, 권리의 종류가 보이는 거예요. 용어를 튀어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유효로 볼 것 같아요? 아니야, 저건 무효야. 이렇게 볼 거야. 유효라고 보면 됩니까? 진짜? 진짜? 그렇죠. 유효라고요. 다만 세금 포탈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실체관계에.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들켰다 하면 뭐 한다? 포탈된 부분에 대해서 뭐 벌금을 물든 과태료를 물든 물면 되는 것이지 등기까지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거라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등기 원인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등기 원인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라고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저한테 5억만 좀 빌려주세요. 내 해야 이야기를 계속 이끌고 나갈 거잖아요. 5억만 좀 빌려주세요. 이걸 진짜 실체처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꾸 뭐 한다 실체인 걸 정리할 수 있다고. 5억 빌려줬죠? 그러면 저한테 담보 같은 거 막 제공하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실체처럼 해보자고. 5억 빌려도 그냥 빌려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제 꼬마 빌딩 하나 담보 제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상용이가 여러분한테 얼마 빌리고 5억 빌리고 강남에 있는 제 빌딩 쬐까는 꼬마 빌딩 20억짜리 하나 담보로 제공했다고요. 그럼 이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으니까 무슨 등기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 자꾸 읽어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될 거고 금액은 얼마? 5억. 그러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누굽니까? 상용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저당권을 누가 가지게 돼?
돈은 누가 빌려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했잖아요. 얼마? 5억 빌렸고, 그 계약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돈 빌리는 계약이잖아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한 거고, 두 번째 계약이 뭐였다? 선생님, 담보 제공 좀 하세요. 돈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상용이가 가지고 있는 강남에 있는 이 꼬마 빌딩 20억짜리를 담보 제공하겠다고요. 그럼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용이. 그럼 상용이는 뭐다?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한 사람 이름으로 하자. 성함이 어떻게 돼요? 어? 귀래씨. 오, 이름 너무 좋으시네. 귀래. 아, 지우고 가자. 귀래씨. 와, 이름 좋다. 왠지 이름이 좀 귀찮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여이예요? 아이예요? 맞아요. 귀래씨. 그럼 귀래씨가 채권자이자 뭐다? 저당권자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정 등기 개념이 안 잡힌 거야. 저당권이란 개념하고. 그게 빨리 잡혀야지.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누구다? 읽어봐. 누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상용이. 그럼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귀래. 그럼 귀래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저기서 채무자는? 상용이. 상용이가 돈 빌렸기 때문에 담보 제공했다고. 그 상용이는 채무자이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읽는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가면 조금 무리가 있으려나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앞에 우리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상용? 오, 이름 두시 오시네. 야, 이거 재밌다. 자, 상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 두 분을 기준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렸거든요. 얼마? 5억. 그러면 제가 규례씨한테 5억 빌렸다고요. 규례씨 할게요. 5억 빌려줬죠? 근데 규례씨가 담보 제공하래. 근데 상용이가 담보가 없어. 상용이는. 그래서 내 친구 상영이를 찾아갔어. 야, 상영아, 내 담보가 없어서 그러는데 담보를 네가 대신 좀 제공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가능할까? 규례씨 입장에서는 좋은 담보만 들어오면 되지 누가 담보를 정하냐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상용이가 돈 안 갚으면 어차피 경비 진행하면 되니까. 맞나요? 그러면 상용이는 저당권 이때는 설정자예요? 그냥 채무자예요?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상영이라고. 그럼 상영이는 채무자는 아니고 담보를 뭐한다? 제공한 사람. 그러면 담보의 제공은 채무자가 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할 수도 있다란 거네. 그럼 이때 상영이를 민법에서는 물상 보증인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채무자의 표시를 해줘야 돼. 채무자는 누구? 상용.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설정자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반드시 채무자의 표시는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 사항이라고. 됐나요? 그럼 이런 것들이 등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걸 막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용어의 개념에서 다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용어의 개념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또 너무 멀리 가면 또 여러분 힘들어 하니까 상용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이제 느낌은 알았으니까. 자, 이 상태야. 저당권 되었지? 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 아니잖아.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온 거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파생되는 거 맞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의 형식은 독립된 번호인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그럼 우리는 등기의 주등기, 부기등기란 걸 아까 배웠잖아. 그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문제는 등기 내용을 보면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지 이걸 하나씩 다 암기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판단해야 될 등기가 소유권이란 권리를 목적으로, 즉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오면 뭐다? 형식은 주등기야.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면 뭐다? 부기등기야. 그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문제는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등기가 어떤 권리로부터, 즉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파생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판단할 수가 있으면 주등기 부기등기는 암기사항이 아니게 돼버려. 등기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나올 때마다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 될 거는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어떤 등기이지 그걸 암기하는 거야. 그래야 모든 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처분 권능을 잃는 사람이 누구야? 상용이지. 그러니까 설정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또 저당권자인 귀례가 뭐다? 권리자가 되어서 이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처분 권능을 잃는 자, 처분 권능을 뭐다? 얻는 자. 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면 된단 말이야. 상용에는 실제 처분 권능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니죠. 상용에도 소유권을 처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편의상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야. 왔죠? 이게 2022년 4월 달이었어요. 이렇게 등기가 된 게. 자, 그런데 2023년도 4월 달에 제가 귀례 씨한테 5억 다 갚아버렸어. 다 갚아버리면 이 등기는 이제 돈을 다 갚았다 했죠. 그러면 이제 귀례 씨하고 나 사이에 이 담보권 설정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체관계가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도 실체관계에 맞도록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럼 무슨 등기하면 된다? 말소 등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때 하는 게 저당권 말소 등기라고요. 여기까지 왔나요? 근데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돈 갚았다라는 행위가 완료되면 저 저당권은 굳이 말소를 하지 아니해도 그 효력은 뭐가 되었다?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귀례 씨는 저한테 저당권 등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도 저당권을 실행한다 이런 말 자체는 이제 있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시점이 언제다? 23년 4월부터는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즉 4월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시점부터는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의 등기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상용이는 굳이 말소하려고 보니까 말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돈 갖고 오니까 돈이 10원도 없어요. 탈탈 털어서 해가지고. 그래서 말소를 굳이 하지 아니해도 이 등기는 효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냅뒀어요, 그냥.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 귀례 씨가 뭐하다 저당권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귀례 씨하고 나 사이의 실체관계는 우리들이는 아니까 나는 저당권의 효력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남이 어떻게 보든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말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은행에 돈 다 갖고 나면 말소 등기를 꼭 하러 가죠. 왜? 저당권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말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보기 부끄러우니까 그냥 말소하는 것이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지 굳이 말소를 하지 아니해도 저당권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납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2024년 12월 15일 날 이 시점에서 제가 귀례 씨를 또 찾아가요. 귀례 씨, 갑자기 또 5억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5억 좀 대출 안 될까요? 하니까 귀례 씨가 선생님은 이자도 잘 갚고 신용도 좋고 담보만 확실하면 뭐 다시 또 5억을 빌리고요. 저 강남에 있는 엑스빌딩을 또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실체관계가 만들어졌죠. 그 만들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등기를 먼저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려고 딱 보니까 과거 2년 전에 귀레시아하고 저하고 해놨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기록이 아직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레시 어차피 등기 다시 해도 여기 있는 등기가 똑같이 될 거고 또 이거 말소하고 또 등기하면 또 감정평가 비용 들어가고 설정 비용 들어가고 말소 비용 들어가니까 어차피 우리 두 사람의 문제니까 이 등기를 그냥 이 시점부터 그냥 유효한 등기로 그냥 서로 합의해서 사용합시다라고 서로 합의할 수도 있을까요? 서로가?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등기는 뭐한다? 유효한 등기로 유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사한테 갔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판사한테 가니까 판사가 여론이 판단했을 때는 다시 해도 어차피 2년 전에 등기가 똑같이 기록되는 겁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저 상태에서 제3자가 손해볼 염려 있나요? 없죠? 그럼 판사의 입장은 어떨까? 니네들 문제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공시도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했을까? 안 돼. 말소하고 똑같은 등기가 돼도 다시 해. 이렇게 했을까? 저 등기를 써도 돼? 라고 했을까? 아닐까? 반반이야? 아리까리하면 등기의 목적을 한번 떠올려보라고. 우리 등기의 목적은 현재 실체관계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라는 거라고 했어. 그 실체관계의 내용이 등기부의 공시만 되면 된다고. 그러면 판단하기 아리까리하면 그 목적을 떠올려보라는 거야. 그러면 저 등기 유효로 써도 될까? 정말? 진짜? 된다고. 왜? 어차피 다시 해도 똑같은 등기 될 거니까. 그리고 손해를 입을 염려 있는 제3자가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그럼 상력이 돈 안 갚으면 이제 귀레시는 뭐한다? 저 저당권 실행하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등기는 이것처럼 굉장히 융통성이 많단 말이야. 결국은 등기라는 것은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실체관계에 있는 다양한 변화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식으로만 뭐한다? 공시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시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할 때, 이 저당권은 권리의 등기예요. 표제부 사실의 등기예요. 권리의 등기죠. 그래서 무효의 등기에 뭐다? 유용이라고 하는데, 무효의 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하고요. 표제부 등기에서는 인정하지 아니에요. 그럼 유용을 하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돼요. 누군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유용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다든지 다른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유용을 해버리면 얘가 1순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죠. 그런 경우가 뭐한다? 없을 때만 두 사람 문제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용을 해주겠다. 이걸 무효의 등기에 뭐다? 유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가 있대 있잖아요.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한 가지는 나중에 우리 다음 순한테 강론에 보존 등기할 때 제가 엮어서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집에서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모두 생략 등기 유효, 등기 원인의 불일치도 유효, 무효의 등기 유용도 허용한다.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제시한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실체관계와 등기만 뭐하면 부합하면 절차상의 일부 누락이 생기거나 절차상의 일부 실체관계가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체관계와 등기만 서로 뭐하면 부합하면 어디까지? 주체, 객체, 종류까지만 부합하면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해당 등기는 뭐다? 유효. 그거 한 단어의 한 문장의 내용적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적 부분은 들었을 때는 지금 그래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 이렇게 되는데
또 지나고 나면 그걸 단어로서 용어로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은 이만큼 들어있는데 그걸 표현을 하려잖아요. 표현을 해야 정리가 되거든요. 표현을 하려면 뭐 한다? 용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용어를 갖다가 지금 들었던 용어를 막 쏟아진 용어를 내가 다 수렴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법은 뭐 한다? 동영상 인강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등기는 사실은 논리성만 가지고 가면 아주 쉬운 학문이에요. 근데 그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렵게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봐도 이게 등기라는 게 이게 뭔가 난해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 총설 파트에서 한 내용이요. 등기법의 용어의 기본 내용이 끝인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등기 절차 총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총론부터가 일제 시험 문제라고요. 시험 문제. 그럼 다음 주에 들어가는 총론 파트를 제가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3시간은 조금 모자랄 듯 해서 다음 주에는 아마 1시간 정도 더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하겠지만 4시간 정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언급하면서 갈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단순히 암기될 사항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오늘 우리가 2주 반 동안 했던 이 용어로서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어 있어야 강론을 뭐 한다? 천천히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총론까지 한 내용은 시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거라고요. 시험은 이게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게 등기법 총설이거든요. 이 등기법 총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고요. 토양. 비옥한 토양이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이 열매가 강론이에요. 나무와 뼈대가 총론이에요. 총설이 토양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과일이 잘 맺히려면 토양이 뭐한다?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총설 파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1월달 가잖아요. 1월달 가면 총설 파트는 딱 3시간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총설 파트를 가장 좀 편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총설 파트는 시험하고는 연관성이 많이 없거든요. 그게 토양은 돼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총설 파트는 언급을 많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복습을 하면서 총설 파트의 토양을 잘 다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다음 주 갈 거잖아요. 다음 주에 나무를 세울 거라고요. 토양이 튼튼해야 나무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가게 되면 토양 튼튼, 나무 튼튼, 이 안에 뭐 한다? 과실만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까지는 나무 세우는 작업까지만 할 거라고요. 토양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럼 등기법을, 일부 보통 내가 인터넷이라 보니까 사람들은 등기법은 그냥 포기하는가, 지적법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하고, 어떻게 확보하죠? 그렇게 작전을 많이 세우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등기법은 절대 포기할 과목이 아니고 극복해야 될 과목인데, 그 극복의 정도가 흙을 요구하지 않고요. 용어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잘 해오시면 나무와 열매는요, 제가 자연스럽게 매달리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양만 잘 좀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등기가 진짜 스무스하게 재밌게 넘어가요. 또 그랬죠. 제가 등기와 관련해가지고 민법 문제가 기본 4문제 이상 나온다고요. 4문제 이상. 그래서 1, 2차 동차하시는 분들은 등기법 공부를 어떻게 해라? 민법 보듯이 하시면 좋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뭘 볼 거다? 이제 총론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책을 잠시 보시면 여러분 127페이지에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등기가 존재할 것,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일 것,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 아래에 127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실체관계에 동그라미 치고 등기에 동그라미 치고 그거 두 개만 뭐 하면 된다? 일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8페이지를 보시잖아요. 128페이지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옆에다가 하나 적을게요.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그 옆에다가요. 뭐라고 적냐면 주체, 객체, 종류, 일치, 유효 이렇게 하나만 딱 적어두라고요. 그러면 주체와 객체와 어디까지? 종류까지만 일치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기본서에는 그러면 주체도 어디까지 일치해야 되느냐? 객체에서도 어디까지 일치해야 되느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똑같은 사람, 그 해당 부동산, 그 해당 권리만 기록되면 된다.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만 가져가지 그 안에 더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요. 그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학문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그 중간 생략 등기라고 보이시죠? 129페이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모두 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생략 등기는 지금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실제와 다른 안 보시면 좋대. 지금 X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확인했고요. 무효의 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한 번 정도 판례의 태도니까 기본서를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 세 가지가 읽어보시면서 오늘 했던 내용의 등기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라는 것은 얘가 심지어 나오기 전에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뭐다 기준값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이런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1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규칙이래 가지고요. 중복 등기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중복 등기는 우리 등기법 35회 시험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등기 절차 뭐가 들어간다? 총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총론이 뭐다? 이제 나무 뼈대를 잡는 거예요. 뼈대. 그럼 토양이 잘 돼 있으면 뼈대 잡기가 쉽겠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는 등기법 특히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등기법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오늘 시간까지 있잖아요. 틈틈이 조금 연속으로 꼭 보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정리가 굉장히 원활하게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다음 주에 공부할 게 없네. 진짜 요거만 돼 있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되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 느낌이 오면 자동적으로 뭐다? 강론, 열매 있잖아요. 강론 또, 나뭇가지가 튼튼하니까 거기 붙어있는 과실 열매도 따로 공부할 게 없네? 이런 느낌으로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등기법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이 기초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 꼭 좀 여러분이 확인해 오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